안녕하세요, 근영유입니다. 자, 오늘은 엔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엔화가 160엔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가 약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엔화 약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엔화가 뭐에 비해서 약세냐라고 보면 달러에 비해서 좀 약세예요. 이 두 나라의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을 환율이라고 하고, 이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약세예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엔화는 달러 대비로도 그렇지만 유로화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빠지면 좀 서운하니까 원화도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화폐 환율이라는 건요, 그 쌍방 간에 두 나라 국가들 간에 상대적으로 어떤 통화가 더 좋은 거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나아가서요, 사실 엔화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엔화라는 것 자체, 즉 1엔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한국 가서는 뭐 할 수 있어? 미국 가서는 뭐 할 수 있어? 라는 그 질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엔화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달러 대비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라고 보면, 엔화가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HS 마을입니다. HS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는 6명이 살고 있습니다. 6명이서 옹기종기 살고 있어요. 근데 옹기종기 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원화 말고 우리가 만든 그 통화로 HS라는 통화를 가지고 우리 한번 그냥 소꿉장난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6명이 100명이 되고 좀 더 늘어나서 막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만 명 정도 되면 야, 우리끼리 좀 쓰자라고 해가지고 HS라는 통화를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고 경제가 커지고 경제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지냐면요, 바로 통화량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아지는 것만큼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줄어들면 어차피 똑같은 건데요. 돈은 많아지는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의 행동이나 양식이나 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만 줄어든다면 그 HS라는 통화의 가치가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HS 마을 말고 옆에 있는 AS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서도 우리도 통화 만들어서 쓰자라고 하다가 에이, 뭘 우리 걸 쓰냐, HS 마을이 더 좋으니까 HS 마을 거 쓰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DS, 아니면 BS, 이런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이 통화는 무슨 그냥 야, HS 걸 쓰자라고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축통화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달러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미국의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풀렸잖아요. 근데 그 달러로 할 수 있는 것의 크기가 이렇게 커진 만큼 작아지지 않았다면 실제 달러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 달러를 가지고 얼만큼 통화량을 늘렸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연준의 자산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보시면 돼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연준의 버냉크 의장이나 포함해가지고 미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이거 통화량 좀 늘려야 될 것 같지 않아? 얼만큼 늘릴까? 그래? 근데 좀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좀 난리 났는데 좀 늘리자. 그래서 요만큼 늘립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늘려야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늘리자. 이거 좀 그만하자 라고 하다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라고 해가지고 QE 1, 2, 3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진짜 그만. 더 이상은 통화량 풀지 마자. 그러다가 이제 달러 안 믿으면 어떻게 해? 그만 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조금 줄이기 시작했죠. 근데 딱 2019년이 되니까 문제가 터집니다. 안 되겠다, 큰일 났어 라고 얘기하고, 이게 쭉 늘어나가지고 9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미국이 그냥 돈을 많이 풀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후로는 그래도 우리 이 정도 풀었으면 인플레도 오고 그러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줄이다가 작년에 SVB 은행이 터졌을 때 잠깐 늘렸다가 또 다시 줄여가지고 지금은 꽤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7조 달러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요, 돈을 이렇게 풀어도 될까?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그만 좀 줄일까? 뭐 이런 지금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본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일본의 BOJ는 돈을 어떻게 들렸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일본의 BOJ는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BOJ는요, 자, 얘 돈 늘릴 건데,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FOMC 회의를 하면은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 거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근데 BOJ는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죠. 조용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BOJ가 들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750조 엔이나 된다라는 거죠. 일본이 들고 있는 이 자산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일본 정부가 들고 있는 국채의 무려 54%를 BOJ가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 정부가 세금 걷었는데 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돈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돈 빌릴 데가 없어. 중앙은행한테 시키는 거죠. 돈 찍어서 내놔. 돈 찍어서 갖고 와. 54%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54%를 BOJ가 돈 찍어서 줬다. 믿어지십니까? 실제 현실이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인데 일본은 이미 절반 이상을 BOJ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GDP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이냐 이건데요. GDP 대비로는 135%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GDP는요.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BOJ가 들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550조 엔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135%까지 늘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BOJ는요, ETF도 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돈을 찍어서 주식 같은 것도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주식을 산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리츠라든지 ETF를 통해서 일본 BOJ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요, 대략 70조 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운 정도를 주식으로 들고 있다는 건데, 아니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돈을 찍어가지고 아니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산다고? 그러다가 큰일 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쩔 건데, 네 하겠다는데 어쩔 건데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HS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일본처럼 이렇게 해요. 야, 돈 더 뿌려. 정말 AS도 안 써고 DS도 안 써요 이제. 그래도 더 뿌려. 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통화의 가치는 얼마나 떨어질까요? 생각해 보면 엔화 약세는 너무 자명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엔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85년에 프라자 합의가 있었을 때 엔화가 250엔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다가 잠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건가 한 시기가 있었고 더 떨어져서 2011년, 12년쯤에는 80엔 근처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서 160엔을 찍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일 텐데요. 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BOJ에서 이거 160엔 뚫리면 안 되니까 막아야 돼 라고 해서 개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당시에 개입했던 돈이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80조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썼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BOJ가 80조 원을 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의 가치에 해당되는 달러를 팔고 엔화를 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BOJ는 엔화는 찍을 수 있지만 달러는 못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는 어디서 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들고 있는 달러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달러를 어떻게 들고 있을까요? 미국 국채로 들고 있죠. 그러면 어제 얘기에 나왔던 게, 야, 난 이대로 더 올라가면 나 개입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미국 국채 팔아서. 니네들이 미국 국채 팔면 미국 국채 가격 빠지겠네? 그럼 국채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럼 미국 금리는 오르고 니네 금리는 낮으니까 애나 더 약세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야, 니네들이 총알이 이제 있는데 총알로 이게 빵 쏜 거죠. 근데 발등에다 총알을 쏜 겁니다. 아파. 네. 결국에는 내가 이거 쏘다가 내가 금리 올라가가지고 금리 차 더 나고 엔화 약세 더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 만약에 160엔 이상이 올라갔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헤지 펀드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가보지 않을까요?
쟤는 어차피 총 쏴봐야 자기 발등에 쏠 수밖에 없고 160엔 이상 올라가봐야 얘네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보니까 BOJ가 총알이 2발 아니면 3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발 더 쓰면 쟤네들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더 밀어붙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BOJ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BOJ 입장에서는 총알이 2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2-3발. 근데 마지막 한 발을 더 쏴. 그러면 이제 그 이후는 한두 발밖에 안 남은 거잖아. 그럼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쏜 것이 막히지 않을 수 없게, 즉 다시 말하면 헤지펀드들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한번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섣불리 사용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늘자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 모닝웨이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이 상황을 보고 블룸버그 뉴스에서 한마디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지 알겠는데 요거 막을 수 있는 거 니네들이 암만 해봐라. 돈도 없지. 뭐 할래? 어떻게 할래? 내가 할 수 있지. FOMC 회의에서 금리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금리 낮춰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금융 지배력이라는 거야, 이게. 야, 알겠어? 야, 이게 미국의 금융 지배력이야. 니네들이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달러를 풀고 뭐라고 해도 니네들보단 낫잖아. 그래서 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어차피 FOMC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거니까 이런 거야말로 바로 미국의 금융 지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우리한테 까불지 마.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엔화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융 지배력으로 끝났는데요. 사실 제가 설명드렸던 이 HS 마을에서 통화량을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현상들이 커지고 하다 보면 미국이란 나라처럼 엄청난 제국이 되기도 하고 기축통화가 되기도 하는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군사력, 그 나라의 경쟁력, 그 나라의 AI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금융 지배력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엔화 약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누가 생존할 수 있는지, 누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